자, 이번 시간 농지법이라는 주제 보겠습니다. 농지법 올해 30회 때 문제에서는 농지 정의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위탁경영이라는 개념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 하여튼 요거는 주로 이제 농지 소유 등에 관한 주제가 주된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1년에 2문제 나오고요. 그리고 요건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요. 양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정확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제일 먼저 이제 경제 유전 원칙이라는 개념을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업인이라는 사람만이 소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여기서부터 얘기 시작됩니다. 그래서 농업 목적이 아닐 때는 기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라고 해서 자, 이제 용어의 정의 관련해서 바로 농지가라는 게 이제 드디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 농지라고 하는 거 지목을 불문하고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렇게 정의하는데, 일단은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그냥 꼭 지목을 이상한 걸 막 던져줘요. 그래서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공간정보법이라고 하는 데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28가지의 토지의 종류를 정해놨습니다. 자, 우리가 국토계획법이라는 법에서는요, 용도지역이라고 해서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21개를 구분해요. 그래서 이 지목이라고 하는 것과 용도지역이라는 것을 비교하게 되면 지목보다는 용도지역이 훨씬 더 강력한 규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경우에 따라서 변경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산을 깎아가지고 지목을 대로 만들어서 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만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용도지역은 개인이 기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일단 다시 원점 돌아가서 지목이 뭐가 됐든 간에 실제 농작물의 경작에 사용되면 그건 자, 법상,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이 된다.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면 농지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인삼을 재배한다. 그러면 이제 그건 이것저것 불문하고 그냥 무조건 뭐로 해석해야 된다? 농지로 해석을 해야 된다. 자, 지목이 임야입니다. 야산을 불법 개간을 해서 만약에 거기다가 농작물을 재배를 하게 된다. 그럼 그것도 어떻다? 농지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되게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농지법에서 농지라고 하는 것은 실제 토지 현상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개념이 될 테고, 나중에 세법 같은 경우는요, 거기서도 실제 토지 현상이 중요하다라고는 얘기하지만은 일괄적으로 특히 재산세 같은 거 부과할 때 이게 이제 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 일반 공무원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목을 가지고 전답 과수원 이런 것들을 보통 농지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어찌됐든 실제 토지 현상, 자,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농지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제 농지에서 제외하는 게 법에서 2가지가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자, 초지라고 하는 것은 농지로 해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15-1 때 출제가 됐었고요. 30회 때 나왔던 주제가 조경 목적의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의 재배지라고 하는 거, 요건 농지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초지라고 하는 것은 목장용지라고 나중에 얘기하게 되는데, 대관령, 거기 이제 풀 키우는 장소, 이게 보기에 따라서 농작물의 경작 등으로 해석할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지법에서는 초지에 대해서는 따로 이 농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때는 소위 이제 초지법이라는 법을 적용을 한다. 이런 취지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경 목적의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의 재배지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 목적의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의 재배지가 뭐냐면 조경수를 심어놨다라고 했을 때 이게 다년생 식물에 해당되니까 농지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골 가다 보면 요즘에 이제 그런 경우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밭 같은 데다가 조경수, 관상수를 심어두는 경우 그건 당연히 농지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앞마당에다가 조경수를 한 그루 심어놨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어떻다? 농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앞마당에 조경수, 관상수가 있다고 해서 그게 농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요걸 가지고 지금 30회 때 오랜만에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하여튼 농지라고 하는 거 가장 기본적인 개념 하나 보셨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이제 농업인등이라는 주제, 요것도 상대적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회 때부터 시작해서요. 하나, 둘, 세 번인가
매번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농업인 등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우리 앞에서 농지의 소유 자격이라고 하는 거, 농업인 등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해서 일단 자연인으로서 농업인이라는 것이 있고 법인으로서 농업법인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보니까요, 자, 지금 이건 제가 분석을 해놓은 건데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사람, 이 사람을 뭐라 부른다? 농업인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소유를 안 해도 자, 남의 땅을 빌려서라도 농작물을 경작을 하면 이것은 농업인 해서 나중에 이 1000제곱미터라고 하는 것은 1000 미만이 되게 되면 주말 체험 영농의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농업인이 아니라도 할 수가 있고요. 1000 이상이 되게 되면 어떻다? 농업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분석하면 이런 식이에요.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농사를 며칠 동안 지어야 되느냐? 상관없습니다. 하루든 이틀이든 농사를 짓기만 하면 어떻다? 농업인에 해당된다. 그래서 우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라고 해서 자, 농지에다가요 우리가 농사를 지어야 된다라는 이런 중압감 현실적으로 이렇게 탈피합니다. 뒤에서 보겠지만 농지라고 하는 것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데 농사를 짓지 않게 되면 처분할 의무가 있게 돼요. 자, 그런데 내가 도회지에 살고 있다. 실제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농사가 주된 목적이 아니다. 근데 그 토지를 계속 소유하고 싶다라고 하면 별거 없습니다. 그냥 다년생 식물, 조경수 같은 거 그냥 띄엄띄엄 몇 그루 심어놓게 되면 어떻다? 그것도 농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며칠이라는 얘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자, 고정식 온실이라는 것이 키워드가 되는데 100평을 설치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다? 이것도 농업인에 해당된다. 여기서 수익이 얼마가 발생해야 됩니까? 상관없습니다. 또는 며칠 동안 농사를 지어야 됩니까? 상관없습니다. 고정식 온실이라는 건 아마 유리 온실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비닐하우스가 아니라. 그래서 하여튼 고정식 온실 등을 설치해서 330제곱미터 이상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도 어떻다? 농업인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뼈대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면적 기준 그냥 노지 재배라고 하면 1000 이상, 그 다음에 고정식 온실을 설치하면 330 이상. 자, 여기 쭉 나와 있는 것 중에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해도 농업인의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게 노동일수, 농업은 90일, 축산업은 120일, 이렇게 이 정도, 이게 이제 농지를 소유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 정도 농사만 짓게 되더라도 다 농업인으로 해석을 한다 해서 시골에서 자기 땅 없이 농사를 짓는 경우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남의 집 가서 일을 해준다. 만약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농업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뭐 돈이 생기거나 관심이 있으면 농지를 어떻다 취득하는데 전혀 제약이 없다라고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축산업은 120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회 때 답이 됐던 게 연간 판매액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이슈 120만 원 이상 자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때 판매액입니다. 판매액이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 되게 되면 이것도 다 농업인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자 지금 1000 이상의 농지가 없어도 또는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이 없어도 노동일수 90일 또는 120일 이런 것들 충족을 못해도 연간 판매 120만 원 이상이 되게 되면 어떻다? 이것은 농업인에 해당이 되게 된다. 이렇게 뼈대를 잡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000수. 자, 이 중에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어떻다? 농업인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게 제일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가축이 뭔지 소가축이 중가축이 뭔지 별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고지에서 가면 소 같은 게 아마 대가축으로 보여지게 될 것이고요. 2마리 이상 키우게 되면 어떻다? 농업인이다. 돼지 10마리 이상 한 중가축이라고 해석하고요. 소가축이 뭘까라고 막 고민해 봤는데 그런 경우 있었어요. 옛날에 요즘엔 그런 거 안 할 텐데 토끼 키우는 경우도 있거든요. 토끼 같은 걸 키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마 그게 소가축이 되게 될 것이고 가금 이제 닭, 오리 같은 것은 1000마리 이상, 1000수 이상을 키우게 되면 어떻다? 농업인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험 문제 답을 뽑았던 게 얘예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는 사람, 이 사람도 어떻다? 농업인의 요건. 그래서 이 꿀벌 같은 거에서 꿀벌을 사육한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죠. 보통 강원도 이런 산속에다가 벌통을 갖다 놓고 벌꿀 채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심지어 도심지에서도 꿀벌을 키우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10군 이상. 그래서 자, 출제자 그동안 이제 문제 구성할 때 앞에
부지면적이라든가 노동일수 이런 것들은 좀 쉽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법조문 순서상 좀 뒤에 있는 것이 연간 판매. 그래서 연간 판매 이렇게 한번 출제 20회 때 출제 이슈가 됐고, 최근에 나왔던 것이 28회인가요? 꿀벌 10군 이상이라고 하는 거, 요걸 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설명을 드리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시험을 보실 때는 좀 만만치가 않은 주제 중에 하나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하여튼 농업인이라고 하는 거, 개인이 이 중에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농업인으로 보게 될 것이고, 이 농업인이 되게 되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예요. 두 번째, 농업회사법인 등이 문제가 되는데, 자, 농업법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농업법인이라는 것도 자연인은 아니지만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그래서 원래 우리 법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영농조합법인 하고요. 그다음에 농업회사법인 두 가지를 예시를 하는데, 영농조합법인은 그 기억이 나면은 모르시겠다.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소위 구원파라고 하는 그 종파가 있었고요. 그때 이제 그 얘기가 계속했던 게 어떤 얘기가 전개가 돼 있었냐면, 뭐 유병헌인가 이 사람이 그 재산을 뭐 빼돌렸다. 그런데 그게 결국 이제 압류하고 뭐 등등 했는데 하나도 못 찾았습니다. 세월호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 때 구상권 행사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도 못 찾았어요. 그게 다 뭐냐면, 이게 영농조합법인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건 개인 소유가 아니라 법인 형태로 가지게 됩니다. 근데 시험용어는 별로 관련이 없고요. 여기서는 출제 포인트가 농업회사법인이라고 해서 지금 한 10년 사이에 2번 나왔어요. 그래서 농업회사법인은 제일 쉽게 생각하시면 종묘사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봄철 이런 때 뭐 상추씨 사러 가시고 이렇게 하는 그런데 가다 보면 거기서 이제 꽃이 팔고 상추씨 팔고 이것들 제작해내는 회사,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바로 농업회사법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농업회사법인이라고 하는 것도 농지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소유할 수 있습니다. 대신 전제 요건이 있어요. 모든 농업회사법인이 아니라 바로 업무 집행권을 가진 자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라는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은 이게 바로 어떻다? 농업법인에 해당이 되게 될 것이고, 농업법인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다?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요렇게 그림을 잡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앞에 이제 숫자들이 몇 개 나와 있는데 이걸 다 외우셔야 되고요. 농지법은 문제 나오는 게 거의 유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몇 개를 외우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가야겠고, 여기서 이제 3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자, 뒤에서 자, 시골은요 다 3시리즈로 끝납니다. 농지법은 대부분이 다 3으로 끝나요. 그래서 시골에 가면 이제 애들 이름 중에서 삼돌이, 삼식이 이런 애들 겁나 많거든요. 그래서 미리 뉘앙스를 가지고 가셔야 돼. 자, 몇 년 하면 3년. 자, 몇 개월 하면 3개월. 그래서 3분의 1 이런 식으로 3시리즈가 아주 많아요. 무조건 다 3시리즈야. 그래서 지금 3이 아닌 몇 개를 이제 외우시게 되는 거고, 이제 문제를 분석해 갈 때 무조건 다 무조건 3시리즈로 해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선입관을 가지고 있어야지 뒤에서 엄청 많은 3시리즈들을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하여튼 이제 오늘부터 외우시는 거야. 이제 시골에 가게 되면 애들 이름은 다 삼돌이, 삼식이, 첫째도 삼돌이, 자, 둘째는 삼식이, 이런 식으로 3시리즈로 끝난다라는 게 선입관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얘도 이제 문제 구성할 때 상당히 긴데, 괄호 넣기 문제로 3분의 1, 기억, 니은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를 구성을 하게 될 것이고요. 자, 하여튼 농지, 그 다음에 농업인 등에 관한 쟁점. 자, 하나하나의 정의를 가지고 시험 문제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검토할 게, 자, 요즘은 잘 내지 않는데 19회 때 마지막 구성이 됐던 주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례 문제로 좀 간간히 구성이 되는 사례가 있는데, 자, 일단은 농지 소유라고 하는 거, 경자 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농업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다?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자, 농업인이 아닌 경우, 농업 목적이 아닐 때는 원칙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삼게 돼요. 농업인이 아니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다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그런데 시험에는, 우리 법조문에는 농업 목적이 아니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를 아주 많이 예시하고 있습니다. 해서 자, 우리 주택법 할 때 이런 식이죠. 자, 주택건설 사업의 주체해서 등록사업자에 대응해서
국가 지자체 공사라고 하는 것은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주택 건설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의가 전개가 되는데, 여기서 국가 지자체, 그리고 좀 주의하셔야 할 게 한국농어촌공사라고 하는 것이 농지법에서 공적 주체가 되게 됩니다. 한국농어촌공사라고 하는 거, 이런 애들은 농업 목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해서 국가 지자체 그리고 농어촌공사라고 하는 거, 이거 문제 구성할 때 확실하게 한국토지주택공사 툭 던져놓습니다. 그럼 당연히 왜 공법이라는 데서는 지금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정비법, 건축주택법 등에서 공적인 주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토지주택공사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관념적으로 토지공사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농지법에서 토지공사가 나오게 되면은 느낌상 이게 공적 주체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면 토지공사는 도로 만들고 건물 만들어야지 농지와 관련한, 농업과 관련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해서 국가 지자체 농어촌공사라고 하는 것은 경자 유전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 농지, 농업 목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게다가 소유 상한도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법이랑도 같이 연계가 되게 되는 주제가 바로 이 얘기야. 주말 체험용 상속, 그리고 세 번째가 8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다가 이농하는 사람. 자, 다시 갑시다. 경자 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농업 목적이 아니게 되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자, 그래서 농업 목적이 아닌 사람,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농지의 소유권을 확보를 했다라고 했을 때, 이거 처분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팔아야 됩니다. 팔아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농업 목적이 아니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주말 체험 영농이라고 하는 거. 이 주말 체험 영농에 있어서는 얼마? 1천 미만까지만 어떻다?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앞에서 1천 이상이 되게 되면은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농업인이, 자, 1천 이상을 소유하게 되면 이때는 이 사람을 뭐라 부른다? 농업인이라 불렀을 것이고, 그 다음에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이 되면 이건 농업 목적은 아니랍니다. 그런데 1천 미만까지 어떻다? 소유할 수 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조금 공부되시면 제일 쉬운 얘기가 주말 체험 영농 1천 미만. 그리고 이때 주말 체험 영농 1천 미만이라는 것은 세대수, 세대원, 전원의 면적을 포함을 해서 1천 미만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천 미만까지 소유할 수 있다. 그래서 하여튼 농지법 이런 데서는, 공법에서는 너무 쉬워서 잘 내지 않지만은 나중에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실무라는 문제를 구성할 때 꼭 이 얘기를 주말 체험 영농을 끌고 들어와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세대원, 자, 그 세대원이 전부 가진 면적 합쳐서 1천 미만까지 소유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축이 되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상속이라고 하는 거. 자,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농사를 짓지 않게 됩니다. 예, 그랬을 때 이 사람은 다 버려야 되는, 팔아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얼마까지? 1만까지는 어떻다? 소유할 수 있다. 해서 1만이 되게 넓습니다. 5,500평 정도 되는 그런 면적이고요. 이 정도 농지를 1만만 상속을 받아도 엄청 부자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2만을 상속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중에 1만은 원칙적으로 처분할 의무가 있고 1만까지는 어떻다? 나머지 1만은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게 하나 있겠고요. 8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다 이농하는 사람. 이 사람은 뭐냐면 농사를 계속 지어왔습니다. 농사를 계속 지어오다가 이제 농업에서 은퇴를 합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그러면 이제 농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따지게 되면 다 농지를 처분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그동안 열심히 고생하셨으니까 얼마? 바로 1만까지는 계속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소유할 수 있다. 그럼 이제 또 물어봐요. 어떤 사람이 왜 8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 이 사람만 1만까지 소유할 수 있느냐? 그럼 법에 따르게 되면 7년 동안 농사에 종사했다가 은퇴를 했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어떻다? 농지 모두 처분할 의무가 발생한다. 이런 논리가 이제 되게 될 텐데 왜 8년이냐고 물어볼 건 없고요. 그냥 그런 거예요. 이건 보나마나 점심을 앞두고 점심 먹어야 되는데 누가 국회에서 회의를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 1만까지 소유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할 테고 다른 국회의원은 야, 10년 너무 긴 것 같은데 한 5년만 하자 해서 근데 이제 밥 먹을 시간이 맞잖아. 그럼 빨리 끝내야지 결론이 나거든. 그럼 땡땡 좋아. 8년으로 쉬고 보자. 아니 이런 식으로 한다고.
아니, 그게 나쁜 것도 아니고, 국회 회의록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는 공부하다 보면 찾아보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법을 만들었나를 찾아보게 되는데, 그때 보면은, 주로 이제 밥 시간대가 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더 긴 논의를 생략을 하고, 8년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단순화시키면 이렇습니다. 자, 농업 목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농지 어떻다 소유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해서 국가, 지자체, 농어촌공사 같은 경우는 소유 상관없이 무제한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말 체험용 농업 목적일 때 1천 미만까지 소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8년 이상 이농자 또는 상속받은 사람,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얼마 1만까지는 어떻다 각 소유할 수 있다. 19회 때니까 벌써 한 10년 넘었던 문제. 요거 되게 쉽게 괄호넣기 문제로 마지막 문제가 구성이 됐었고요. 제일 얄미웠던 문제가 토지, 주택, 공사, 점점점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던져버리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해서 지금 여러분들 이거 들어보시면 뭐 어려울 게 없어요. 어려울 게 없는데 이게 외워야 된다는 게 되게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 시험이 공부라고 하는 것들을 하실 때 이해되면 다 안다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하여튼,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소롭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웃기지도 않아.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하고요. 실제 시험을 푸는 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쉽다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 단순하게 접근하셔야 돼. 그래서 해석하는 문제 나오지 않고요. 아주 단순한 법조문을 가지고 구성을 합니다. 자, 하나만 더 가볼까요? 농지의 소유 관련해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고 하는 거. 자, 요거는 이제 주어신경이라고 해서 무슨 뭐 경전 이름 같네요. 주어신경이라고 해서 그냥 대가리 따서 외워서 끝내버려야 됩니다. 주어신경이라고 하는 거. 자, 주어신경은 어떻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고 하는 거. 이때 발급받아야 된다라고 하고 외우셔야 돼요. 주허신경이라고 해서 자, 주말 체험 영농 있죠. 농지 전용 허가 있죠. 농지 전용 신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경매라고 해서 사실은 우리 공법 영역에서는 주허신만 출제가 되고요. 경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공인중개사법 관련한 문제 출제할 때 이 지문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허신경이라고 하는 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된다 해서 외우셔야 된다고. 자, 주어신경은 어떻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이 설명이라고 하는 게 그게 크게 생활에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요 2차 과목 중에서 등기법 할 때도 계속 이슈가 돼요. 자, 우리가 농지, 자 민법 얘기를 한번 같이 묶어서 볼까요? 우리 민법 파트를 가서 보게 되면 그런 게 있어요. 자, 우리가 매매라고 하는 것부터 개념부터 잡아보십시다. 매도인의 매도 청약. 네. 농지를 이렇게 사라라는 매도 청약을 하게 됩니다. 그럼 매수인이 오케이 승낙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민법에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게 되면 어떻다? 성립하게 되는 것이 계약. 그래서 다시 농지의 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 농지를 이렇게 사시오. 매수인이 이렇게 사겠습니다. 라고 오케이 하게 되면 계약서 안 써도 매매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전제하는 거죠. 매매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 그런데 이제 민법 파트에서 농취증이 한번 나와요. 농지 매매 계약에 있어서 소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자,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과정을 설명드릴게요. 농지 매매라고 하는 것은 먼저 계약 체결해야 되고요. 계약 체결했다고 해서 농지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잔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등기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결과적으로 매도인 명의 농지에 대한 등기가 매수인한테 넘어가게 되면 어떻다? 매수인은 자, 그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논리 구조예요. 다시 나중에 민법 공부하실 때 그냥 깔아버리는 거야. 모든 법률 행위, 기본적으로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 소유권 이전이라는 것은 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지 어떻다?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자, 근데 소유권 이전이 될 때 이때 이제 뭐가 필요한 농지라고 하면 소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고 하는 농취증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농지의 매수인이라는 사람, 자, 농지를 사겠다는 사람이 실제 농사를 짓겠다라는 자격증, 이게 이름하여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것이 될 텐데, 이 농지 매수인이 뭐를 등기,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기 위해서는 절차적으로 등기소에다가 이 사람 매수인 명의의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것을 발급받아서 같이 첨부를 해야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실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농지 사고 팔자고 두 사람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뒤에 등기를 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매매 계약 자체는 어떻다? 유효하게 계약은 성립하게 됩니다. 근데 종국적으로 그래서 이제 계약이 성립이 되게 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등기를 넘겨줄 의무를 지게 될 테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이게 기본 구조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봤을 때, 자, 이제 나중에 실질적으로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등기를 넘겨주기 위해서는 매수인 명의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것을 발급받아야 돼요. 농취증이라는 게 뭐냐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시군면장한테 가서 사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농취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차적으로 보면 마을에, 시골 마을에 이장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이장이 예를 들어서 어떤 매수인이 나 농사 지으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이장한테 가서 맛있는 거 사주면은 이장이 사인을 해줘요. 이분은 이 동네 와서 농사를 지을 뿐이다 라는 식의 취지로. 왜? 시군면장의 담당 공무원들이 이 사람이 농사를 짓는 사람인지 안 짓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 시골 마을에서 50년 동안 농사를 짓던 분이 이번에 추가로 농지를 매입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도 어떻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발급받아야 됩니다. 근데 쭉 살아온 흔적이 있으니까 쉽게 발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이 사람이 농사를 지을 자격이 있다 또는 농사를 짓고 있다, 지을 의사가 있다라는 확인서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민법에서 우리가 매도, 매수, 매도 청약과 매수 승낙이라고 하는 계약이 성립되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지 결국 농지의 소유권이 넘어갈 텐데 절차적으로 등기를 함에 있어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것을 발급받아야지 어떻다?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실행되게 됩니다. 자, 뭐 그렇다 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원래는 소리가 이렇게 하는 거야. 사인이, 자, 소리를 가면 사인이 타인의 농지를 자 취득을 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이때 어떻다? 이때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것을 발급받아야 된다. 그럼 이제 해석 들어갑니다. 공적인 주체가 농지를 자 취득을 하고자 한다. 그럼 어떻다? 농지증을 요하지 않는다. 앞에서 국가 지자체 농어촌공사라고 하는 것은 자 농업 목적이 아니라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두 번째 이슈. 타인의 농지를 취득을 하고자 할 때는 어떻다? 이때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된다. 그러면 내 땅 내가 찾아올 때는 어떻다? 농취증을 요하지 않는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취득이 아닌 경우 이때도 어떻다? 농취증을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중에 등기법이라는 법을 공부하면 가등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소위 이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이유가 있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곤란한 상황에서 미리 뭐죠? 이렇게 침발라 놓는 거. 이걸 우리가 가등기라고 하는데 가등기를 했다고 해서 그 권리를 취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등기를 하는 경우는 농취증을 요하지 않는다. 이런 논리 구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요거 간단하게 보고 이제 주어 신경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돼. 해서 자, 볼까요? 자, 국가나 지자체는 뭐가 된다? 공적 주체니까 농취증을 요하지 않는다. 이건 절대 외우시면 안 돼. 지금 듣고 버리시는 거야. 두 번째, 농지 전용 협의를 관련 농지 취득. 이게 좀 어렵죠. 자, 우리가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농지를 농업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농지 전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농지에 전용을 하고자 할 때는 기본적으로 개인은 허가를 받는 게 원칙입니다. 자, 우리가 건축법 공부할 때 그런 거 나오잖아요. 건축물에 건축을 하고자 할 때는 뭘 해야 된다? 건축 허가를 받는 게 원칙인데 소규모 건축 행위는
경우에는 신고하면 된다. 그래서 허가나 신고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건축할 때, 건축법할 때 설명 안 드리고 넘어왔는데, 공적인 주체가 건축물의 건축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협의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똑같은 논리 구조예요. 농지를 농업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영원히 바꾸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경우에는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를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 전용 허가가 된 농지 또는 농지 전용 신고가 된 농지라고 하는 거, 요거는 개인 간의 농지 거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다고요? 이런 경우에는 바로 농지증이 필요하다. 이에 비해서 농지 전용 협의를 완료한 농지, 이건 공적인 주체, 국가나 지자체가 전용을 했다는 얘기고, 이건 지들끼리 사고팔 때는 어떻다? 이때는 바로 농지증 이라고 하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 왜? 사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상속, 유증, 취득시 완성, 공유물, 분할, 진정명의 회복. 자, 이게 다 뭐냐면 내가 찾아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상속이라고 하는 거, 피상속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면은 등기를 안 해도 다 상속인이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팔아먹기 위해서는, 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피상속인에서 상속인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이건 본질적으로 뭐라고요? 내가 찾아오는 거니까 굳이 농취증이라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또 이런 것도 있죠. 유증이라고 하는 거. 유증은 나중에 이제 등기법 할 때 포괄 유증과 특정 유증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자,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서 아무 말씀 못하고 가셨습니다. 그럼 법정 상속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시는 분이 겁나 말이 많아. 그래서 자기 자식들한테 자동으로 법적으로 상속되는 걸 제외하고 그걸 빼놓고 내 재산의 50%를 사회단체에 기부한다. 하여튼 그 양반은 살 때부터 가오였었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가오를 잡는 거야. 아니, 아무 말씀 안 하고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 알아서 자손들이 잘 먹고 잘 살 텐데 굳이 개폼 잡느라고 내 재산의 50%를 사회단체에 기부를 하겠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지멋대로인데 하여튼 간에 좋은 얘기를 못 들어. 나중에 제사 이런 거 지내고 하더라도 하여튼 간에 니네 할아버지가 그렇게 사고를 쳤던다 해서 젊었을 때부터 사고를 뒤지게 치더지만 마지막까지 사고를 치고 가셨다. 이게 유증해준 케이스. 그러면 유증 받는 사람은요, 포괄 유증 같은 경우는 이미 유증이 있을 때 사망을 원인으로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등기를 가져올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본질적으로 내 건 내가 찾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갈 테고, 취득시 완성, 이거 민법에서 공부하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게 되면 등기 청권이라는 게 발생하는데, 등기 청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20년 전으로 소급해서 이 권리를,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점유 취득 시효라는 것도 아무 권한 없이 갑자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이미 20년 전에 취득해야 했을 것을 이제 와서 확인받는 과정. 이것도 본질적으로 내가 찾아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공유물 분할. 마찬가지지.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이 50대 50의 지분으로 농지를 가지고 있다. 토지를 분할한다. 우리 민법 공부하실 때 이런 얘기합니다. 공유물을 분할함에 있어서 협의에 의해서 분할을 하면은 등기해야지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될 테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바로 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등기 안 해도 판결 확정 시에 그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된다. 진정명회복, 이런 경우죠. 갑소유의 X 농지가 을에게 넘어갔습니다. 등기를 먼저 넘겨줬어요. 근데 대금을 누구한테 다시 을이 갑에게 지급을 해야 되는 이런 사안에서 뭐가 문제가 돼요? 얘가 대금을 지급 안 하네? 그럼 우리 민법에서는 해제라는 것을 해서 이 법률의 효력을 소급해서 소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 등기 넘겨줬는데, 그래서 현재 소유자가 누가 됐다? 을이 된 상태입니다. 등기 넘어가면 어떻다? 을은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금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던 사안에서 대금 지급을 하지 않게 되면 갑은 을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해제라는 것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해제권 행사하게 되면 등기가 누구한테? 을에게 넘어가 있어도 이거 무효입니다. 그래서 어떻다고요? 자, 당연히 소유권 누구한테 귀속된다? 갑에게 귀속된다. 다시 찾아오는 과정. 이게 뭐라고요?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개발. 하여튼 그렇게 길게 설명드렸는데 이게 결국은 다 민법적인 요소가 깔려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다 필요 없고 시험용으로 접근할 때 주허신경 해서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일 때 농지 취득하고자 할 때 매수인이 자 바로 뭘 해라?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아까 우리 1천 미만까지는 이제 농업 목적이 아니라도 소유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요. 농업 목적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200평을 내가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사고자 한다라고 하면 어떻다고요? 이때는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슈, 농지 전용 허가 신고. 이게 이제 포인트죠. 농지를 농업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개인이 사용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가 농지 전용 허가 또는 농지 전용 신고를 한다. 아까 공적인 주체는 뭘 한다? 농지 전용 협의라는 것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경우 이것도 어떻다? 바로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경매 얘기가 나오는데 이 경매 얘기는 저기서 이제 공인중개사법 할 때만 출제가 되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묶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요. 자, 이런 경우 있다 하십시다. 갑소유의 X 농지에 대해서 이걸 담보로 을이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저당권을 설정했어. 근데 갑이 을한테 돈을 갚지 않아, 변제기에. 그러면 을은 뭘 할 수 있다? 이 X 농지에 경매라는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채권을 보전받기 위해서 법원에 팔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법원에서는 뭘 한다고요? 이 X 농지를 경매에 붙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병이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공인중개사법 할 때 같이 묶여 나오는 건데요. 하여튼 가장 높은 금액을 써서 병이 낙찰을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병이라는 사람은 자 농지를 지금 이게 농지를 낙찰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농지를 취득하는 시기는요 등기할 때가 아니라 매각대금 완납하게 되면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민법 187조에서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바로 상속인이 권리를 취득한다. 등기 안 해도. 자, 그럼 두 번째가 뭐가 있었지? 공용징수라고 해서 수용을 얘기한다고 그래서 수용 개시일에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다음에 주로 실제 이슈가 되는 게 판결이라고 해서 공유물 분할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공유물 분할 판결. 그럼 판결 확정 시에 따로 등기를 안 해도 어떻다? 각 공유자가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다. 마지막 경매라고 하는 거. 매수인이 낙찰받은 매수인이 바로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어떻다? 따로 등기를 넘겨받지 않아도 그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 병이라는 사람이 지금 매각대금을 완납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때 자 시골 가서요 뭘 해야 된다고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 제출해야지 어떻다? 이 사람이 바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매각대금 납부 기한까지 돈을 내는 건 별개의 문제로 모두 같이 내야 돼. 농지증이라는 것도 같이 제출을 해야지 이게 돈도 받아준다고 내가 먼저 돈 낼게요 라고 해서 돈을 먼저 받지 않습니다. 농지에 경매에 있어서 농지 매수인에 대해서는 돈을 먼저 받지 않고 같이 돈하고 농지증 두 개를 다 내야지 그 돈을 받아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농지증을 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자 농지증 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에서 요거 가지고 말장난할 때 뭐냐면 입찰할 때 농지증을 내야 된다. 틀렸습니다. 입찰할 때 내는 게 아니라 당첨자자 1순위로 다 뭐죠? 가장 높은 금액을 썼다는 게 입증이 됐을 때 매각대금 납부 기한까지만 농지증을 내면 된다 해서 요게 조금 어려워. 나중에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법 영역에서 경매에 관한 주제 설명할 때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자 이제 그거 하나 가십시다. 우리 등기법에서 농지증 필요하다 불필요하다 이게 한 2, 3년에 지문 한 개 나와요.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안 중요하니까. 이건 소위 첨부정보라고 해서 그렇게 중요한 주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농지증은 어디에서
두 군데서 이슈가 돼요. 그래서 농지법, 공법에서 주어, 신 이게 이슈가 되고 나중에 공인중개사법을 공부하다 보면 경매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 신경은 어떻다? 농지증을 발급받아야지 된다. 이렇게만 가시는 거야. 주어, 신경은 어떻다?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된다. 그래서 자, 지금 이게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건 시험용입니다. 시험용이에요. 제가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어떤 시골 마을에 20년 동안 농사를 지어왔던 분이 이번에 추가로 농지를 매입하고자 한다. 그러면 어떻다? 당연히 농지증 발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농지증이라는 개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시골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내가 농사 짓는데 뭐? 라고 하면 그 시군면적이 자동으로 발급해주는 그런 개념이고, 다만 시골에 살지 않는 사람들, 도시민의 입장에서는 실제 농사를 안 짓고 하니까 그걸 발급받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런 식의 논리 구조를 하는 거야. 자, 한국에서요, 한국인 국적을 가지고 지금 이제 한 40년 동안 누가 살아왔습니다. 자, 어디. 자, 선거철 되면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이런 거 할 때, 자, 투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증을 제출해야 되죠? 몰라요? 투표행위를 하려면 신분증을 제출해야 된다고요. 동사무소 동장님은 제출할까요? 안 할까요? 해야지. 대통령은 전 국민이 다 하는데. 그럼 안 보시는구나. 제출해야 돼요. 저는 이제 방송하면 선거철 되면 선거 날 되게 되면 꼭 대통령부터 보여주거든요. 근데 대통령은 이제 좀 길게 샷을 잡아주니까 그 신분증 내는 장면이 다 있어. 신분증을 내야 된다고. 신분증 내는 게 어려워 쉬워요. 뭐 어려울 거 없죠. 농업인에게 있어서 농지증은 주민증이랑 같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30년 동안 살았어. 근데 이 사람은 한국 국적자가 아니야. 소위 외국인이야. 이 사람은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 못합니다. 아니 하나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상호주의에 따라서. 그 나라에서 인정하면 지방의회 투표권 인정합니다. 뭐 그런 거 몰라요? 뭐 몰라도 사람의 별칭이 없었으니까. 요즘에 이제 이슈가 되게 홍콩이잖아요. 홍콩에서 이번에 무슨 선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70%인가? 압도적인, 하여튼 누가 이겼다고 그래. 그게 뭐냐면은, 홍콩 같은 경우도 되게 독특한 구조인데, 지방의회 의원 선거는 직접 선거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국회의원, 입법회라고 부르는 국회의원이나 이런 것들은 직접 선거를 하지 않아요. 사연이 복잡한데. 다시 돌아가서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 등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살아온 지 30년 넘어. 우리나라말 자주 잘해. 사회생활도 하고 있고, 근데 국적이 외국 국적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투표권이 없어요. 주민증을 내봤자 의미가 없다. 주민증을 얻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다시, 자, 농업인에게 있어서 농지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주민증 같은 거다. 그런데 도시민에게서 농지증을 얻다 대단히 어려운 거. 뭐 이런 논리 구조인데 시험용으로 접근할 때 뭐라고요? 주어, 신경. 주어, 신경. 그럼 시험에 이렇게 뜬다고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된다. 그럼 그 앞에 뭐 있어야 돼? 주어, 신경. 농지증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명제가 있게 되면 그 앞에 뭐만 없으면 돼? 주어, 신경만 없으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어차피 시험이라고 하는 농지법 내에서 나와요. 아까 마을에서 20년 동안 이장을 해주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이런 얘기를 안 한다고. 법에 그런 말은 없으니까. 해서 주어신경이라서 다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된다. 이렇게 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겁나 중요한 주제, 위탁경영. 이 위탁경영은 최근 5년 동안 3번 출제가 됩니다. 와우. 그냥 도배해버려요. 도배. 30회 때도 나왔었고, 제가 28회, 26회인가 이게 싹수차 계속 나왔어요. 자, 그래서 위탁경영이라고 하는 주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경영. 자, 위탁경영.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그 다음에 농자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겨서 농사를 짓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위탁경영. 자, 가볼까요? 앞에서 경자 유전의 원칙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농업인만이 어떻다?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신이 농사를 짓지 않게 되면 어떻다? 농지를 소유할 권리가 없고 소위 처분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농지 위탁 경영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 사람 지금 농사를 왜 안 짓는 거야? 안 지으면 어떻다? 처분할 의무가 있다. 다시 가요. 농지를 자기가 안 지으면 어떻다? 처분할. 농사를 짓지 않게 되면 어떻다? 처분할 의무가 있다. 근데 뭐 좀 나름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게 되면은 자, 처분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맡겨서 어떻게 할 수 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있다. 이런 논리 구조에서 자, 이게 이제 앞에서 우리 했던 거. 자, 시골에는 삼식이와 삼두리와 하여튼 삼순이 다 3시리즈로 끝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었고요. 숫자 3이라는 게 기본 공식입니다. 그래서 숫자 3을 줄줄줄 외웠다는 전제 하에서 나머지를 디테일하게 구성합니다. 이게 시험 문제가 5년 동안 지금 세 문제를 구성을 해버리면 똑같은 내용을 갖고 토치를 살살살 바꿔서 출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제 농지에 대해서 위탁 경영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뭐냐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질병 등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걸 제가 연구를 하면서 고민을 해서 이게 쭉 이런 게 쭉 나와 있다고 이걸 다 뭐 처음 외우세요 그럼 안 외우잖아. 그래서 자, 위탁 경영을 할 수 있는 케이스 제가 이제 강의할 때는 아프거나 몸이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하면 어떻다? 위탁 경영할 수 있다. 다시요.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어떻다? 위탁 경영할 수 있다. 누가? 농지 소유자가 아프거나 어디 가는 경우에는 어떻다? 위탁 경영할 수 있다. 이렇게 무식하게 외우셔야 돼. 이게 좀 이따 농지 임대차 기간할 때도 똑같이 나오고요. 농지 처분 의무에 면제할 때도 똑같은 논리 구조예요. 그래서 자, 세 가지 문제용으로 구성이 되는데 논리 구조는 똑같아요.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이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다가 자료에다 아프거나 이렇게 쓰기는 그래서 질병 등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너무 없어 보여서 해서 자, 아프거나 질병 있으면 어떻다? 지금 농지를 꼭 처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위탁 경영을 할 수 있다. 돈 얼마를 주면서 농사를 대신 지어달라고 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요거 3 나와 있잖아.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이때 어떻다? 바로 이것도 아프거나 하니까 바로 위탁 경영을 할 수가 있다. 좀 어려운 게 이거예요. 자, 아마 문제 구성할 때 주로 함정 빠지는 게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라는 표현 쓰였죠.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자, 우리가 뭐냐면은 이런 경우에요. 사람이 죽게 되면 이걸 이제 사망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법인이 죽는 과정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청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법인은요, 우리가 도시개발법이나 정비법을 통해서 보다시피 설립 등기라는 요식행위를 통해서 소위 법인이 성립되게 됩니다. 근데 이 법인이 문을 닫을 때 사람은 그냥 숨 멈게 추게 되면 어떻다? 바로 사망이 이르고 글로 끝나게 되는데 권리 능력을 잃게 될 텐데 법인이 이 문 닫는 과정이 뭐라고요? 청산 중인 경우. 해서 사람이 아팠다 뭐라고요? 사람은 질병. 사람이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 법인이 겁나 아프다. 그래서 문을 닫게 된다. 곧 손이 깔딱깔딱한다. 이게 뭐라고 한다? 청산 중인 경우. 이건 내가 연구하면서 골치 아파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해서 이게 사람하고 법인 두 개로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조금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많이 함정을 파요. 그래서 농업법인이 소송 중인 경우. 소송은 뭐야? 삶의 의지가 아주 강렬했을 때 하는 게 소송이죠. 소송은 너 죽고 나 살자 이거 아니에요. 청산 중인 경우란 건 뭐야? 문 닫는 과정이라고요. 근데 시험 문제 구성할 때, 자, 일반 수험생들 약 올리듯이 농업법인이 소송 중인 경우, 소송은 지금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라고 이렇게 하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가거나 해서 이제 나이에 따라서 가기 시작합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8살, 7살 되게 되면 다 학교 가죠? 취약. 그래서, 대학을 갈 수도 있잖아. 농사 짓다가. 논리는
농사 짓다가 무슨 농업대학을 갈 수도 있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외우면 힘드니까 자 일단 8살 7살 되면 어떻다? 취야. 남자애들은 한 20살 내외가 되게 되면 어떻다? 군대 가야 되죠. 자 학교 가야 되고 군대 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군대 가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 지방의회 의원에 당선이 된다든가 또는 국회의원에 당선이 된다. 그럼 소위 여의도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의도를 가게 돼.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이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여의도 갔다가 진짜 잘된 분들은 어디까지 가세요? 교도소까지 가시게 되죠. 그래서 찌질한 애들은 여의도 갔다가 다시 사라져. 완전히 카메라에서 사라져. 근데 진짜 한칼 하시는 분들은 마지막 교도소까지 가는 그런 센스를 보여주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좀 다른 걸로 해외여행이라고 해서 이제부터 국내 여행은 여행으로 치지 않는다. 그래서 제주도 며칠 갔다 왔다. 이거 여행이라고 절대 얘기하시면 안 된다. 없어 보인다. 법을 모르는 작태다. 그래서 여행은 무조건 우리만 해외여행만 가능하다. 그래서 올해 그 30회 문제 구성할 때도요. 자, 국내에 6개월 동안 여행한 사례가 있었어요. 예, 위탁경영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갔다 왔다 하면서 농사 지으면 되는 거야. 근데 해외여행일 때는 어떻다? 자, 3개월 이상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 가는 케이스 가볼까요? 자, 처음에 학교 갑니다. 8살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군대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의도 갑니다. 그리고 더 성공한 사람. 자, 이게 뭐지? 저기 뭐라고 그러나? 의왕대학원. 의왕대학원. 이 근처 사시는 분들 이해되시겠다. 의왕대학원. 자, 대학원이라 보통 불러요. 이제 여의도에서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 마지막 하는 코스가 의왕고치소에 있거든요. 거기가 의왕대학원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렇다고 그냥 교도소 크게 성공한 사람들 간다는데 거기 가끔 이 얘기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 생각이 가끔 들어요. 아니 범죄를 저지르고 싶은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니 잘은 모르겠는데 안 가봤으니까 모르는 건데 와 가서 너무 정신없고 바쁘면은 한 달만 교도소에 들어가면 좋겠다. 그럼 때 되면 밥 줘. 그래서 여기는 대학원이고 그래서 예를 들 때 큰 사고를 쳤을 때 안양 교도소 말고 이미 이제 중간에 재판받는 과정에서 그냥 내 생각이 그렇다고요. 근데 전에는 그랬어. 너무 사는 게 빡셔서 한 달 정도만 정신병원에 입원했으면 좋겠다. 아니 사람들하고 얘기하기 싫으니까 좀 격리가 돼. 근데 정신병원 얘기를 들으니까 정신병원은 멀쩡했어도 들어가면 다시 정신병이 생긴대. 계속 투약하고 이렇게 하니까 비몽사몽이래 그냥. 똑같이 하냐면 그 사람들 맞아요. 너가 똑똑하지. 그 사람들 맞춰줘요. 선생님 다녀오셨어요? 그건 갔다 온 사람만 아는 건데? 하여튼 간에. 그런데 있던 사람들이 바뀌어서 네, 그래서 그게 보면 이제 하여튼 또 그 힘들다고 그래서 그러면 교도소 이런 데 가서 딱 한 달만 그냥 격리해서 제가 보고 싶은 책 보고 요런 시간을 가졌으면 밖에서 자꾸 전화질을 해야 되고 어제도 누가 막 와갖고 뭐라고 얘기해. 밤 11시 바빠 죽겠구만. 힘들어 죽겠구만. 하여튼간에 밤 11시에 사람을 만나자고 하면 안 되지. 그거는 사람 피곤해 죽겠는데. 병원에 한 번씩 갔다 와. 안 살아있어. 하여튼간에 다시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병원도 못 가고 교도소도 못 가고 쉽지가 않아.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아픈 케이스 질병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 좀 어려웠던 게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되게 되는 게 어디 가거나 취약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징질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그리고 교도소 등의 수용 중인 경우 이것도 한번 중요 포인트가 됐었고 자 지금 요 근래 30회 문제에서는 제일 어려웠던 것이 해외여행 3개월 이상이라고 하는 거 국내 여행은 소위 위탁 경영의 사유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뼈대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요게 바로 뭐라고요? 위탁 경영 가능한 사유라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게 지금 이제 한 5, 6년 사이에 3번 연속 한 회 짝수에 계속 뽑아내고 있어요. 그러면 쉽냐라고 했을 때 죄송하지만
수험생들 거의 못 맞추실 거예요. 왜냐면 양들이 많아가지고 뒤죽박죽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안 드리는 것들은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올지 우리는 그건 알 수가 없지만은 이런 유형의 문제만은 정확하게 외우셔야 된다. 그래서 포인트 국외여행 포인트입니다. 숫자가 포인트가 아니고 숫자는 무조건 다 뭐라고요? 3월이라고 하는 거. 3월은 묶어서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업인 자기 노동력이 부족해서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이건 뭐냐면 60세 이상 농업인의 경우에는 농사를 짓기 힘드니까 이때는 위탁. 이런 것들은 철제 포인트 아니야. 이런 것들은 아니고 그냥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이런 경우 다 위탁 경영을 할 수가 있다. 이건 정말 외우셔야 됩니다. 계속 도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한번 외워주시게 되면 여기서만 써먹는 게 아니라 계속 그 다음 단계에서 똑같이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농지 임대차라는 개념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농지 임대차 그럼 저 배경 설명 좀 드릴게요. 농지 임대차. 자, 농지는 기본적으로 경제 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어떻다고요? 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다? 경작을 해야 된다. 농지에 대한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 우리 농지법에서는 농지 임대차라는 제도를 운용을 하고 있는데 대신 이 농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 몇 년? 3년 동안은 임대차기야. 자, 농사를 짓는데 최소한 3년이라고 하는 건 어떻다?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리라. 그래서 농지 임대차 기간은 따로 얘기할 때는 어떻다?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2년이라고 할 것이고 상임법에서는 따로 정함이 아니면 1년 이렇게 가게 되는데 자, 농지는 3년입니다. 근데 이건 원칙에 거의 해당하는 개념이고요. 실제 출제 포인트는 자, 농지 임대차 기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야. 그래서 똑같아.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누가 임대인이 아프다라고 하면은 또는 임대인이 어디 가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농지를 임대차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언제든지 컴백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농지의 임대차 기간 몇 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스토리가 이렇게 갑니다. 임대인이 자, 농지 소유자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지금 부득이하게 아파. 또 어디 가. 그러면 어떻다고요? 자, 근데 3년 되기 전에 돌아오고 3년 되기 전에 나을 게 빤히 보여. 그러면 농지의 임대인은 농지 임대차 기간은 어떻다?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거나 똑같아. 질병이라고 하는 거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그다음에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법인이 겁나 아픈 걸 뭐라고 한다? 농업법인의 청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가거나 해서 취하 징지, 선거에 따른 공직주임, 교도소의 수용 나와 있죠? 그냥 세트로 가는 거라고. 아까 위탁 경영 가능 사유하고 지금 농지 임대차 기간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는 사유 차이점이 뭐죠?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돼.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돼. 아니, 문제를 두 개를 비교해 가면서까지 안 낸다고요.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비교해서 안 낸다고.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학원 강사들은 농지 임대차 기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거예요. 그래서 답을 3월 이상의 해외여행에서 틀리게 뽑는다고 놀고들 있는 거야. 그렇게 비교해 가면서 내지 않는다고요. 학원 강사들은 이게 직업이니까 줄줄줄 다 비교가 될 만큼 외워버린 거고 출제위원들은 비교 못해. 그때 가서 법조문을 찾아보면서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요 차이를 내야지 이렇게 안 한다고. 그냥 똑같아.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끝. 농지 임대차 기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경우가 뭐라고요?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되셨죠? 이렇게 똑같은 얘기라고. 그리고 여기서만 살 붙일 게 뭐예요? 국공유 농지. 이것만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가 농지를 임대차, 일반 사인한테 임대를 해주고자 합니다. 그때는 농지 임대차 기간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 기간 3년 미만으로 다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포인트다. 자,
국공유 농지. 근데 이 문제를 풀어가려면 역시 기본 논의의 전제 지문 4개 나올 게 뭐라고요? 바로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농지의 임대차 기간 얼마?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위탁경영하고 차이를 보지 마시고 위탁경영하고 농지의 임대차 거의 똑같은 논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셨고 하나만 더 가볼까요? 요거 이제 잡다한 얘기인데 농지 대리경작이라고 하는 거 요건 관원업지 문제로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 대리경작이라는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농지, 유휴농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시골에 농사 안 짓는 땅 되게 많거든요. 예, 그걸 우리가 유휴농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거의 의미 없어요. 이런 조항은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는데 시험을 위한 시험이니까 유휴농지, 놀리고 있는 땅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시군구청장한테 대리경작자 지정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시군구청장이 쓱 봐가지고 당신이 이 땅을 놀리지 말고 농사를 지어라. 그래서 그 사람이 오케이 하면 대리경작자라는 것을 지정을 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이런 논리 구조라고 갑소유의 어떤 농지에 대해서 X농지에 대해서 자 시군구청장이 누구한테 을이라는 사람에게 너가 농사 지어라고 제안을 하고 시키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대리경작제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숫자만 외우시는 거야. 수확량의 100분의 10이라고 하는 것을 얻었다. 토지 사용료로 지급을 해야 된다. 공짜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수확량의 100분의 10. 근데 자 아까 우리 요거 있었죠? 농지 임대차 기간 따로 정하지 않게 되면 어떻다? 3년으로 보게 된다. 이런 거 있었죠? 3년. 똑같은 얘기야. 또 대리경작 기간이라는 것도 얼마? 3년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해서 3은 외우는 게 아니야. 3은 무조건 다 뭐라고요? 자, 잘 모르면 무조건 시골에는 삼돌이, 삼식이, 삼순이 다 삼시리제들이야. 그래서 3개월, 3년 이렇게 묶어 가시는 거야. 3이 아닌 것만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3이 아닌 것 몇 개만 주의 깊게. 이게 농지법이 어려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시험 범주는 넓은데 자, 시험은 딱 2문제를 구성하기 때문에 골고루 내려면 방법이 없어요. 대리경작에서 3년. 그 다음에 아까 농업인 등 하면서 농업회사법인의 업무 집행권을 가진 자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은 요건을 갖춰내서 3분의 1 이런 식으로 괄호넣기 기억면에 알맞은 것을 연결하시고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요렇게 100분의 10 수확량의 100분의 10 하고요. 그 다음에 3년 요렇게 보셨고 자 마지막 주제가 되겠네요. 바로 농지 처분 사유. 그 다음에 이행 강제가 묶어서 볼 텐데 자 가시겠습니다. 농지 처분 사유 예 많아요. 외우지도 못하고 절대 눈길도 줘서는 안 됩니다. 농지를 농업 용도로 활용하지 않게 되면 어떻다? 처분할 의무가 있다. 끝. 이렇게 가셔야 돼. 그런데 농지를 농업 용도로 활용하지 않더라도 처분 의무가 배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해서 똑같아.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해서 이 얘기라고요. 원칙은 포함되는 일반적인 경우는 나오더라도 시험 문제 답이 안 된다고.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라고. 외워봤자 외워지지 않으니까. 그럼 이제 처분 의무가 배제가 되는 게 뭐라고요?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내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농사 안 지으면 원래 처분할 의무가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처분해야 되는데 내가 농사를 못 짓는 이유는 게을러서가 아니라 아프거나 또는 어디 가서 어쩔 수 없이 농사를 못 짓는 경우가 다 이때는 처분 의무가 배제가 되게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질병이라고 하는 거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취약이라고 하는 거 있을 수가 있겠죠. 취약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질병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학교 갔었죠. 그럼 군대 가야 되죠. 징집 또는 소집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어디를 가야 돼? 여의도 가야 되죠. 선거에 따른 공직책. 그렇다 치고요. 이 4개 중에서 1번, 2번, 3번, 4번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시험용으로 뭘까요? 번호 찍어보라고. 4번. 4번이 중요한 이유는 제일 뒤에 있어. 예시값에 제일 뒤에 있다고. 선거에 따른 공직취. 이게 이제 여러분이 거의 기억 못 하실 텐데, 여의도에서, 임기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진짜 국민들의 뇌리에 남은 국회의원 중에 한 명,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그 사람의 삶은 거의 이제 신화 같은 삶인데, 도포자락 휘날리며, 기억을 하시려면 모르겠다. 도포자락 휘날리며. 국회에서 옷 때문에 문제가 된 사람이 2사람이 있어. 한 사람이 지금 유시민 씨,
그 양반이 청바지 입고 들어갔다가 개 쌍욕을 먹었었지. 싸가졌다고. 난 입고 들어갔다는. 예? 난 입고 들어갔다는. 백바지에 난 입고. 쌤, 그게 지금 자유당 시절 얘기 같은데. 하여튼 간에 그래가지고 제일 특이한 사람이 사실은 강기가 의원, 강기가. 경남 사천. 강기가 의원이라는 게 민주노동당의 이쪽이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과 틀리게 이 사람은 한복을 입고 도포자락을 입고 이렇게 다녀요. 그래서 국회에서 몸다툼이 있고 날아갔을 때 그 도포 한복을 입고 날라차게 했어. 그래서 도포자락 휘날리며. 아니 요즘 누가 한복을 입냐고 도포를. 근데 그분이 입었다고. 그분이 원래 소 키우던 분이에요. 아 농업인이라고. 경남 사천은 농사를 짓던 농업인이었다고. 근데 여차저차해서 어떤 농민단체 나름의 간판을 갖게 되고, 그게 이제 그 정당과 연계가 되면서 농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원으로 선출이 됐던 사건이라고. 그래서 그분은 이제 국회의원 한번 하고 바로 은퇴했어요. 은퇴해서 다시 농사 지으러 갔어요. 요즘은 소 키우셔요. 뭐라고요? 그 사이에 농지 안 팔아도 된다고.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아니, 이 사람이 만약에 그 소 키우고 농지를 갖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농사를 안 지면 어떻다? 처분할 의무가 있다. 근데 그 사연이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은 어떻다? 처분 의무가 배제가 되게 된다. 이렇게 가시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스토리가 다 똑같습니다. 위탁경영, 그 다음에 임대차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케이스, 그 다음에 처분 의무의 배제. 그래서 지금 세 가지를 제가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 10년 동안 하나, 둘, 셋, 넷, 다섯 문제가 출제가 돼요. 6문제가 출제가 겁나 많이 나와요. 이게 한 번은 뭐를? 처분 의무의 배제를, 한 번은 위탁 경영을, 한 번은 임대차를 계속 바꿔가면서 내는데 본점이 똑같아.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라고 하는 거. 이건 세트로 묶어서 외워야지 외워지는 것이지 절대 외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할 때 대부분 숫자를 뭐로 본다? 3시리즈가 3개월이라고 하는 거. 자, 마지막 주제 하나만 더 볼까요? 이행강제금. 자, 요건 이제 나중에 공인중개사법 할 때 한번 이슈가 되고, 건축법에서 이슈가 되는데, 시험 문제에 낼 수 있는 건 공인중개사법 이미 출제가 되고 있고, 농지법만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건 숫자만 기억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농지를 농업 용도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농업 용도로 활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다? 처분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이제 스토리를 잡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처분하라고 했는데 안 했다. 그러면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숫자 100분의 20까지 어떻게 할 수 있다? 이행 강제금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자, 다시요. 1년에 한 번씩 100분의 20. 그래서 아까 우리 대리 경작에서 사용료 얼마 했었죠? 100분의 10 이래 돼서 얘는 100분의 20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농지법은 이런 식으로 숫자 가지고 주로 장난을 쳐요. 워낙 범주가 넓은데 두 문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 정도가 지금 농지의 소유와 이용 얘기고, 보전 얘기는 자, 우리 나중에 기본 강의 들어갈 때 설명을 드리고, 우선 여기까지 농지법 끝나가도록 하겠습니다.